안녕하세요. M+ 생명과학 김경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과학 1의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에서 소단원 1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와 이제 또 2단원에서 기관계 통합작용까지 해서 2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지금 4월 8일인데요. 지금 내일 4월 9일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이제 온라인 계약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어떻게 좀 준비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 수업, 화상으로 수업을 하시는 학교도 있고 이제 녹화 수업도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수업 잘 들으시고 이제 좀 아마 내일 조금 약간 혼란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도 첫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이파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이제 중간고사가 조금 미뤄졌죠. 아마 5월 말 혹은 6월 초일 것 같은데 중간고사 잘 치르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고3 여러분들은 이제 2주 미뤄진 수능,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2월 달에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12월 3일에 그 수능까지 잘 열심히 달려서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단원 이제 일단은 생명활동과 에너지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 이제 수업 개념 앞서서 출제 포인트들을 먼저 짚고 가볼게요.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한 문제가 출제돼요. 요 소단원에서 생명활동과 에너지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물론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단원에서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그냥 쭉 기본적인 유형이고 요 생명활동과 에너지에서 출제가 안 될 때는 이제 호르몬 쪽에서 그러니까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호르몬 쪽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TP 합성과 분해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세포에 대한 자료 딱 주어지고 여기서 ATP, 그 다음에 여기는 ADP죠. ADP랑 PI 무기인산이 있는데 A, B가 각각 ATP 합성이니 분해니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나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엄청나게 생명과학 2처럼 디테일하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다. 그래서 당연히 비에너지 들어오는 쪽이 당연히 광합성이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나가는 이쪽이 이제 세포호흡이겠죠. 그래서 세포호흡과 광합성의 구분. 그다음에 요것들이 효소가 필요하니 그다음에 어디에서 일어나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니 엽록체에서 일어나니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유형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따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1과 2를 나타내는데 아미노산이 단백질 되는 거 당연히 단백질이 고분자니까 동화작용,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이하작용 이런 것처럼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을 구분시켜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세 문제버 ATP 합성과 분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포과 감성의 구분, 그 다음에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이 구분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출제 포인트들 다 살펴봤고요. 이제 뭐 해야 된다? 우리 이제 개념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얘기는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우리 1단원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생명현상의 특성 정리할 때 다 정리를 해서 그냥 빠르게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질대사라는 거는 에너지와 최구성물질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추반됩니다. 에너지가 흡수되던가 방출되던가 둘 중 하나는 일어나고요. 물질대사는 주로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주로 세포에서 일어나요. 근데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세포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밖에 거의 다루지 않고요. 하나 딱 예외가 있는데 세포 밖에서도 물질대사가 일어날 수 있긴 해요. 어디에서? 우리 소화관에서. 소화관은 엄밀히 말하면 밖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물 먹고서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화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린 주로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만 다루게 될 겁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모든 물질대사에는 효소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개 있었었죠. 동화작용이 있었어요. 동화작용, 이하작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크고 복잡한 물질, 다른 말로 고분자 물질, 다른 말로 유기물, 그 다음에 저분자 물질, 작은 물질, 작고 간단한 물질, 무기물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랬을 때 뭐 한다?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동화작용이라 그러고 에너지가 작은 데서 에너지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흡수되는 요 형태를 따로 뭐라 부른다? 흡열 반응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대로 크고 복잡한 물질을 오히려 간단한 물질로 박살내는 즉 분해시켜버리는 반응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이화작용.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가 큰 데서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니까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발열 반응이라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동화작용, 이하작용 정리했고 우리가 근데 저번 시간에 보지 않았던 그래프 중에 요 그래프가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반응 경로와 에너지 생성가,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 반응물보다 반응을 했더니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졌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 그래서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무슨 작용? 동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죠. 동화작용의 그래프가 되겠고, 밑에 반응물 대비 생성물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뭐가 된 거다? 에너지가 방출됐으니까 작아진 거죠. 그래서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고, 이런 반응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도 설명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물질대사에 대한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물질대사 내용, 즉 세포호흡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세포호흡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물질대사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세포호흡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할 내용이 뭐냐면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도대체 어떻게 온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고, 이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냐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생명체가 근본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는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 결론적으로는 태양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당연히 빛 에너지로 오겠죠. 태양의 빛 에너지 형태로 오게 됩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 형태로 오게 돼요. 그래서 근데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따뜻하네 이 정도인데 우리는 이걸 갖고 영양소를 만들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광합성이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 부르는 거죠. 광합성. 여기다 써볼까요? 광합성을 이제 하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물론 식물이라고 대답하실 건데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는 식물보단 생산자라는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자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잃어버리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뭐로 바꿉니까?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게 된 거예요. 포도당. 그러니까 포도당은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만 갖고 쓰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가공하는 거죠. 이걸 뭐랍니까? 세포호흡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세포호흡은 들숨 날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포들이 하는 이제 호흡인 거예요. 세포들이 하는 호흡이 되겠고 얘네는 결론적으로 뭐로 바꾸게 됩니까? ATP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ATP라는 에너지를 쓰고 있게 되는 거였지,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특징들을 아주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광합성 먼저 볼게요. 광합성 먼저 살펴보시면 광합성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광합성에서는 아셔야 될 건 뭐다? 광합성 화학식 굳이 생명과학 원에선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반응물과 생성물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반응물은 뭐다? 첫 번째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이죠. 물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갖다가 뭘 만드는 거다? 바로 C6H12O6 이 정도는 화학식 아셔야 되죠. 이거 뭡니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만들고 또 반응물로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합성이라고. 근데 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 거예요? 광합성에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빛이 필요합니다. 이게 광합성이고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어디서 일어나는데도 당연히 아셔야 되죠. 요거 어디서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세포 소기관 아주 4개 정도는 정리해드렸죠. 그래서 장소도 외우셔야 됩니다. 일어난 장소 어디다? 얘네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엽록체. 되셨니?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보셔야 된다? 세포호흡 보셔야 되겠네요. 세포호흡. 여기다 쓸게요. 세포호흡.
세포호흡이라는 건 그러면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세포호흡은 반응식은 뭐 이렇게 되겠죠. 세포호흡은 반응식 정도 조금 알아놓을까요? 세포호흡은 그래도 C6H12O6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반응식은 좀 이따 할까요? 좀 이따 우리 산소호흡 따로 배워야 되니까 포도당에다가 산소와 물을 반응시켜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세포호흡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써서 뭐가 만들어진다? CO2와 H2O. 그죠? H2O,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 요게 세포호흡이고, 요 이제 에너지. 우리가 이제 요 에너지가 어떤 거예요? 요 에너지가 ATP. 실질적으로 ATP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형태겠죠. 물론 그 과정에 뭐도 만들어지고, 열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세포호흡도 우리 장소 배웠잖아요. 세포호흡도 장소 배웠는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났었어요?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났죠. 미토콘드리아. 물론 세포호흡이 이제 일부분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해당 과정이란 과정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데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 정도 내용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걸 좀 약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림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토만 쓸게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엽록체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미토콘드리아, 광합성부터 할게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빛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빛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광합성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예요? CO2랑 H2O가 필요하겠죠. H2O. 그죠? CO2와 H2O가 필요하고, 그럼 그 결과 결론적으로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집니까? 광합성 결과 포도당 C6H12O6.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요 또 포도당과 산소를 어디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데? 세포 호흡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포 호흡을 하게 되면 또 CO2랑 H2O가 만들어지니까 이걸 또 엽록체에서 광합성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럼 뭐가 보이냐면 물질은 계속 순환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물질은 이제 어떤 원소는 순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순환하는 게 아니죠. 왜? 여기서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고, 물론 그 에너지 중에 일부, 거의 뭐 일부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로 빠져나간다? 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에너지 중 일부가 뭘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다. 에너지 중 일부가 ADP 플러스 PI. 좀 이따 할 거예요. 그죠? ADP와 PI를 뭐로 만드는데? ATP로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궁극적인 에너지가 ATP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 정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뭐 한다? 산소 호흡부터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전환과 이용을 봤으니까 이제 광합성은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광합성은 딱 거기까지만 공부하고 이제 세포 호흡만 조금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과학 2처럼 완전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딱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다? 산소 호흡이에요. 산소 호흡이란 건 말 그대로 산소가 존재할 때 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세포 호흡이 되겠어요. 그래서 산소 호흡은 일단 반응식 먼저 쓰고 갈게요. 반응식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응식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C6H12O6 포도당 있고요. 그 다음 포도당에 6분자의 산소 필요하고요. 근데 또 6분자의 물 분자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분자를 빼먹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 분자 빼면 안 돼요. 물 분자 빼버리면 이거 연소 반응식이에요. 세포호흡이 아니라.
그러고 물 분자 이렇게 반응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이거 뭐가 된다? 바로 6분자의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12분자의 물이 생성물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뭐 CO2랑 H2O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에너지가. 근데 요 에너지 중에서 ATP, 내가 원하는 ATP가 있겠고요. ATP, 32개 ATP죠, 실제로는. 근데 이거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생원에서는. 그 다음에 열이 있어요, 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ATP가 몇 %냐면 40%밖에 안 돼요. 그 60%는 다 열 손실인 겁니다. 열 손실. 물론 이 열 갖다 이제 체온도 유지하고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보기에서 어떤 보기가 이제 나오게 되냐면 이런 보기가 나와요. 보기에서 포도당의 모든 에너지가 ATP에 저장되냐? 이런 보기가 나오게 되는데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랬죠? 일부 에너지만 ATP에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일부만. 대부분은 결론적으로 열로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저장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꼭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써놓을까요? 포도당의 에너지 중 일부만 ATP에 저장이 됩니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뭐 산소호흡은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연소랑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매해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안 하기는 조금 껄끄럽죠. 뭐 수능 특강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제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일단 볼게요. 그래서 연소세포호흡이 있는데 이걸 약간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연소도 결론적으로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 세포호흡도 산소랑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첫 번째 뭐다? 산소랑 반응하는 둘 다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에요. 둘 다 산화 반응이고요. 산화 반응이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연소 결과, 여기서 말하는 연소는 그러니까 포도당의 연소와 세포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CO2와 H2O와 그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는 똑같아요. 세포호흡이나 연소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공통점이고,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 첫 번째, 연소는 효소 필요 없죠. 여러분들 뭐 그죠?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가스레인지에다 효소 뿌려놓고 불 붙이진 않잖아요. 근데 세포호흡은 물질 대사기 때문에 무조건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는 연소는 고온이죠, 고온. 그냥 포도당 가만히 놔둔다고 타지 않습니다. 400도 정도의 온도로 가열을 해야 돼요. 근데 세포호흡은 어떻습니까? 상대적 저온이죠. 사람 기준으로 36.5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상대적 저온이 되는 거고, 그러면 방출되는 에너지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방출되는 에너지의 종류, 연소는 모든 에너지가 다 빛과 열 형태로 방출이 되는 거죠. 빛과 열. 여러분 태우면은 빛나고 따뜻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세포호흡은 뭐다? 열과 60%의 열과 40%의 ATP라는 또 다른 화학 에너지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 연소는 여러분들이 태우면은 일시적이죠. 그냥 타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빨라요. 반응 속도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반응물이 생성물일 때 그냥 한 번에 다 방출하고 끝나는 거죠. 짧고 굵게 타고 끝나는 게 연소잖아. 그러면은 근데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세포호흡은 단계적 반응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느려요. 알지 그랬죠? 연소보다 느립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되면 여러분 세포호흡할 때 다 타 죽어요. 빛나면서 타 죽으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서 에너지를 조금씩 뽑아내서 결론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적 반응이 가능한 게 누구 때문에? 이 단계적 반응이 가능한 건 바로 누구 때문에? 세포호흡에 관련된 여러 효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계적 반응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세포호흡 연소 비교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겠다. 보셔야 될 게 바로 ATP의 구조. 드디어 ATP라는 애가 도대체 뭔데를 좀 배울게요. ATP.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3번 ATP. 그래서 ATP라는 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ATP가 뭔지. 근데 요거 풀명칭 한번 써볼까요? 풀명칭. 그래서 아데노신. 그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이게 풀명칭이에요. ATP의 풀명칭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아데노신 3인산. 요게 이제 풀명칭이 되는데, 요 아데노신 3인산에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첫 번째, 여기 인산이 이렇게 있어요. 인산. 여기서 말하는 인산은, 그래서 P라고 쓰는데요. 인산. 여기서 P는 원소 인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인산에 인이 들어갔긴 하지만, 요 P는 실제로 PO4-3-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산이 3개 있어야 되죠. 3인산이니까 이렇게 3인산이니까 인산이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 인산과 연결되어 있는 당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할까요? 당이 있어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 이제 염기. 그 중에서 염기 중에 아데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ATP의 구조고, 이렇게 생겼죠. 이게 이제 ATP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칭 좀 알아 놓을게요. 여기가 이제 인산이고, 인산 3개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당이 뭐냐면 이게 리보스라는 당이에요. 리보스. 그래서 리보스라는 건 뭡니까? 그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죠. RNA. 그 다음에 여기서 염기는 아데닌. 우리 여러분 통합과학 하셨을 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런 거 배웠었죠. DNA 혹은 R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그 중에 아데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리보즈랑 아데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아데노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데노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데노신이라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인산 하나짜리도 있는데, 인산 하나짜리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인산 2개짜리. 인산이 2개 있을 때를 뭐라 부르냐? 둘이 하는 대화를 영어로 다이얼로그라 그러죠.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다이라는 뜻 자체가 2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산 2개짜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ADP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산 3개짜리. 3개의 어원이 이제 트라이죠. 여러분 삼각형이 영어로 트라이앵글이잖아요. 그래서 3개짜리 우리가 뭐라 부른다? ATP라고 부릅니다. ATP. 되셨나요? 요게 이제 우리가 그 ATP의 명칭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ATP랑 ADP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제가 나머지 결합들은 다 그냥 흰색으로 그러는데,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 결합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 결합 안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 안에. 그래서 요 결합 이름 꼭 좀 기억하세요. 고에너지 인산결합.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에요. 요 결합이.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인산과 인산 사이에 존재하는 결합입니다. 그래서 ATP는 2개가 있겠죠. ADP는 1개겠죠. 1개. 여기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아니에요. 알겠죠? 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을.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쓴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과정을 저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고에너지 인산결합을 끊었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 이걸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에너지를 썼을 때를 볼게요. 에너지가 썼을 때. 에너지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 쓰게 되면은 인산은 하나는 떨어졌겠죠, 지금. 인산 하나는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PI로 써요. 무기인산에서 이놀게닉 포스페이트. 그 다음에 인산 2개는 아직 붙어 있고, 그다음 똑같이 뭐예요? 리보즈. 이렇게는 똑같고, 뭐 당과 이제 아데닌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TP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TP 에너지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ADP가 된 거죠. ADP. 요거는 우리가 PI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무기
인산, 이놀가닉 포스페이트에서 떨어져 있는 인산은 그냥 무기인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화살표, 내가 ATP를 쓰면은 ADP랑 PI가 되면서 이때 뭐가 된다고 이때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방출.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용. ATP가 필요한 곳에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다가 쓸까요? 이 친구는 이제 ATP인 거죠. ATP를 ADP PI로 만드는 이 반응은 뭐 하는 거다? 내가 ATP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사용. 그러면 그래서 요걸 제가 이렇게 기역이라고 할까요? 기역. 그러면 요 기역 반응은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사용.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일까요? 도대체 ATP를 어디서 쓰는 건데? 라고 하면 이건 온몸의 세포에서 일어나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질에서 보통 일어나겠죠. 세포질에서 ATP를 보통 사용을 하니까 물론 핵안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세포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온몸의 세포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그럼 두 번째 이제 뭐 하는 거다? 두 번째 이제 반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반대로. 뭐 한다? ADP와 무기인산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ATP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ATP를 만드는 과정. 요걸 우리가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니은. 니은이라고 하면 요 니은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ATP를 합성을 하는 거죠. ATP 합성. ATP를 합성을 하는 반응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우리 ATP 합성하는 반응이 뭐였습니까? 바로 세포호흡이었으니까 당연히 세포호흡 의 과정, 반응 중 일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에 이제 혼란, 그러니까 약간 혼란이 오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서 배웠을 때 세포호흡은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이화작용이었죠. 이화작용. 그러니까 이화작용인데 지금 봤더니 요 반응, 니은 반응만 봤더니 지금 뭐예요? ADP 플러스 PI가 ATP가 되는, 즉 간단한 애가 결합돼서 복잡한 애가 되는 오히려 이런 반응이 돼버리니까 니은 반응은 실제로 동화작용이에요. 뭔가 혼란이 왔죠. 왜?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데 그러니까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인데 왜 이 반응만 봤더니 동화작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세포호흡은 실제로 단계가 매우 많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계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과학 2에서 배우는 해당 과정만 하더라도 이제 해당 과정만 해도 10개의 반응이 있거든요. 10개의 반응. 그래서 이게 반응이 막 있다 보니까 그 각 단계 반응은 다 이화작용이 아니에요. 모든 반응들이 다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실제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도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반응이 여기서 써볼까요? 어떤 A라는 반응이 뭐 예를 들면은 10을 흡수를 했어요. 3단계 반응인데 B라는 반응은 이제 20을 방출을 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반응은 5를 방출을 한 거예요. C라는 반응은 5를 방출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3단계 반응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 세 개 반응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흡수가 낫겠네요. 그죠? 이 세 개 반응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5 방출이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각 단계 반응은 이건 뭐 동화작용, 이화작용, 동화작용인데 요 세 단계를 다 합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화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 반응만 놓고 보면 동화작용이 맞아요. 니은 반응만 놓고 보면 근데 요 반응, 요 니은 반응이 세포호흡 과정 중에 한 반응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능평가원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 낸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주냐면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그 다음 누구?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조금 약간 지저분하게 낼 때 요걸 세포호흡 전체를 물어보는 건지 요 반응만 물어보는 건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ATP가 ADP 플러스 PI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ADP 플러스 PI를 ATP로 합성하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이건 뭐? 세포 호흡 과정 중에 있는 반응입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놓읍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전환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전환 과정을. 여기 보이시나요? 그죠? 일단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생성물로 이산화탄소 물이 이제 방출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에너지 중 60%는 뭐로 방출된다고요? 60%는 열로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예요. 열로. 그러고 남은 40%만 뭐 하는데 쓴다고요? ATP 합성하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ATP 합성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TP 합성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ADP와 무기인상 PI를 고에너지 인산결합으로 연결시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0%는 결론적으로 고에너지 인산결합 만드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고에너지 인산결합.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럼 만든 ATP를 우리가 사용을 하시는 거죠. 사용, 이 반응. 그러면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ATP 에너지는 어디다 씁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중요한 거 3개는 꼭 기억합시다. 근육, 수축, 그 다음에 뭐? 동화작용. 여러분 이거 동화작용 하는데 ATP 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반응 이런 것들에서 이제 ATP를 쓰는 거예요. 물론 광합성은 ATP 쓰는 거 아니죠.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못 받는 거고, 근데 우리는 광합성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한다든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ATP를 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능동수송. 능동수송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농도 기울기를 역행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향수를 여기다 제가 이렇게 막 뿌려요. 향수는 퍼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향수가 오히려 모여요. 이건 부자연스럽잖아요. 저는 부자연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결론적으로 향수를 모으는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원에서 볼 수 있는 능동수송은 딱 펌프 한 개밖에 없습니다. 펌프. 우리 다음 단에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ATP와 에너지 전환 과정 다 했고요. 그러면 산소 호흡에 관련된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 산소 호흡에 관련된 얘기는 다 해드렸고, 이제 무산소 호흡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무산소 호흡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무산소 호흡은 생명과학 1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실험 하나 때문에, 우리 그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실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 무산소 호흡. 그죠?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 하셔야 되는데,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산소가 없는 조건, 그죠? 산소가 없거나 적은 조건에서 하겠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이라는 거는 얘는 산소가 없거나 적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적을 때 하는 이제 호흡을 우리가 무산소 호흡이라 그러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제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응물이 불완전하게 분해가 돼요. 반응물이 불완전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CO2랑 H2로 완전 박살나야 되는데 불완전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는 뭘 만들게 된다? 아직까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중간산물이 생성돼요. 중간산물. 중간산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중간산물. 그래서 이 중간산물이라는 애는 아직까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당의 에너지를 다 뽑아내야지 32개의 ATP를 만들게 되는데 에너지를 다 뽑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적은 수의 ATP만 생성을 하게 돼요. 적은 수의 ATP.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무산소 호흡이 되겠습니다. 무산소 호흡. 그러면 여러분들 무산소 호흡 2개 정리하긴 할 건데요. 뭐 별로 중요도가 좀 높지는 않아요. 중요도가 높진 않아서 어쨌든 첫 번째
젖산 발효가 있겠죠. 젖산 발효.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중간 산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젖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젖산이. 반응식 써보면 반응식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반응식 써드리면 C6H12O6를 만다 두 개의 C3H6O3 그 다음 뭐입니까? 여기서 이제 ATP가 실제로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거든요. 두 개의 ATP. 요게 이제 젖산 발효의 반응식이고요. 요게 이제 젖산인 거예요. 여기 젖산. 됐죠? 요게 젖산. 되셨습니까? 젖산. 그러면 젖산 발효는 누가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이거는 젖산균이 하겠죠. 우리 젖산균 하면은 뭐 김치 만드는 젖산균이 있죠. 김치. 우리 김치 놔두면 셔지잖아요. 이게 젖산균이 젖산 발효해서 그런 거고. 근데 이거보다는 우리들도 해요. 우리 동물 근육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근수축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산소호흡을 통해서 ATP를 충분히 만들어지 못하면은 젖산 발효도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적은 수의 ATP를 만들어서 근수축한테 이용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젖산 발효 했고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알코올 발효를 아셔야 되죠. 알코올 발효. 알코올 발효를 아셔야 돼요. 알코올 발효. 이 알코올 발효는 뭐 하는 건데? 라고 하면 얘는 일단 누가 하는 건데는 우리는 못 해요. 안타깝지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면은 우리 뭐 할 텐데. 술 마실 필요 없죠. 그냥 그죠. 근력 운동만 해도 막 취할 텐데. 안타깝게 못 해요. 그래서 뭐 한다? 반응식 써보면 C6H12O6 여기에다가 뭐가 됩니까? 두 개의 C2H5OH 이제 에탄올이죠. 에탄올. 술이 되겠죠. 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두 개의 CO2 그 다음에 두 개의 AT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 알코올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알코올이니까 이게 에탄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요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아, 알코올 발효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구나. 요건 좀 알아놓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무산소호흡은 요 정도 내용만 정리하면 되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 하나 보도록 할게요. 8종 교과서에 모두 있는 실험입니다. 이거 뭐다? 바로 효모의 무산소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측정인데요. 방출량 측정인데 요런 이제 U자간, 그죠? 발효관이라고 그러죠? 발효관은 이제 뭐 하는 거다? 이제 음료수 혹은 뭐 포도당 용액, 그 다음에 효모까지 같이 넣어놓고서 발효를 시키는 건데 좀 흐릿하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막혀 있는 부분을 맹관부라 불러요. 발효관에서 이제 끝이 막혀 있는 부분을 맹관부라 부르고 열려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팽대부라 부르는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여기다가 뭘 해야 되냐면 세운 다음에 솜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를 입구를 솜으로 막아야 돼. 이거는 왜 막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뭐 하려고?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고, 위에다 쓸게요. 솜은 뭐 하는 거다?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산소를 차단해야 되냐면 뭐 생명과학 2에서는 다루긴 하겠지만 효모는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조건혐기성 생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는 산소가 있으면 그냥 산소호흡을 해요. 그리고 산소가 없어야지만 알코올 발효를 한단 말이에요. 산소가 없어야지만. 그래서 산소가 없어야지만 알코올 발효를 하기 때문에 솜으로 막아서 산소 차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알코올 발효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여기 안에 에탄올이 만들어지겠고 그 결과 뭐가 만들어져요? 기체, 즉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가겠죠.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기체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기체 압력 때문에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요 맹관부에 모여있는 기체는 당연히 이산화탄소겠죠. CO2가 되겠네요. 그러고 이제 나서 더 이상 기체 부피가 변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발효관 용액을 20ml씩 덜어낸 다음에 KOH를 여기다 가해줘요. KOH를. 여기다 KOH를 가해주는데 요 KOH 혹은 NaOH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염기죠, 염기. 염기를 넣으면은 요 염기가 어떤 성질이 있다?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겠죠. CO2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CO2들이 다시 용액 내로 뭐 한다? 녹아 들어가면서 수면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왜?
기체가 사라지니까 압력도 작아지고 수면이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KOH는 뭘 위해서 넣어준 거다? 요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산화탄소인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한다면 이산화탄소는 대표적 무색 무치의 기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려면 요 KOH 같은 염기성 용액을 넣어 주어야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실험됐고, 당연히 손막에 빼서 냄새 맡으면 무슨 냄새 나겠다. 당연히 에탄올 냄새 나겠죠. 알코올 발효했을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효소의 무산화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력 측정 실험까지 마무리했는데, 물론 특정 교과서에 보면 이 실험 말고 다른 형태로 실험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뭐 어떻게 되냐면 넣은 용액을 달리하는 거죠. 뭐 어떤 용액은 포도당 용액을 넣고, 어떤 쪽에는 설탕 용액을 넣고서 이제 물론 그 다음에 한쪽은 증류수 대조금 만들어 놓고 대조 실험을 쭉 하시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방출량 측정을 해보면은 포도당이 그러니까 설탕 넣은 용액보다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모였다는 거죠. 뭐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우린 뭘 알 수 있다? 효모가 알코올 발효하는데 설탕보다는 포도당을 더 선호하는구나. 알죠?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운 실험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건 뻔하죠. 여기 손막에 해당 맹간부의 기체가 뭐니? 수면이 위로 올라가니 내려가니 KOH 왜 넣어주니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별로 헷갈리실 내용 없습니다. 요 내용이 뭐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하지만 수능 특강이 또 매해 나오기 때문에 다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2의 1단원 생명활동과 에너지 단원 이제 쭉 마무리를 다 했고요. 마무리를 다 했고 여러분들과 이제 좀 끊었다가 이제 2의 2단원 사람의 물질대사 중에서 기관계 통합작용 다 정리를 해서 2단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강도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 써주시면 제가 문상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알겠죠? 이번 강 수강하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